버스 안에서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쓰러지듯 눕더니 그날 저녁밥도 못 먹었습니다. 67세의 박종수 씨는 40년 지기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보, 그 친구 만나고 오면 왜 맨날 아파? 그 순간 박종수 씨는 멈칫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인데 만나고 오면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곁에 있으면 병이 되는 사람, 딱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사람과 관계에 대한 글을 쓰고 연구해온 서정호입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해왔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60대가 넘으면 몸이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체력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루 자고 나면 풀렸으니까요.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사람이 지금은 당신의 몸을 실제로 망가뜨립니다. 혈압을 올리고 잠을 빼앗고 우울증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를 가져가십니다.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며칠을 앓는 지인이 한 명쯤 떠오르는 분, 그분에게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첫 번째 유형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 최영순 할머니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료가 한 명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 일주일에 2번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김순자 씨는 만나기만 하면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전화 한 통도 안 해. 며느리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는지 모르겠어. 아들 욕, 며느리 욕, 이혼 욕, 세상 욕. 2시간을 만나면 2시간 내내 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최영순 할머니는 묵묵히 들어줬습니다. 들어주는 게 우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씨를 만나고 돌아오면 그날 저녁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다음 날도 온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김순자 씨를 안 만나는 주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영순 할머니는 만남을 끊지 못했습니다. 30년이잖아요.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안 만난다고 하면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119를 불렀고 최영순 할머니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혈압이 18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으신 일이 있으셨나요? 최영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떠오른 건 의사 얼굴이 아니라 카페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세상 욕을 하던 김순자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름은 외울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가 쌓일 때 몸이 비상상태로 바뀌게 만드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 호르몬이 올라가도 금방 내려왔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풀렸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으면 이 호르몬을 분해하는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라는 쓰레기를 바로바로 치워주는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으면 그 청소부가 은퇴를 합니다. 쓰레기는 똑같이 들어오는데 치우는 사람이 없으니 몸 안에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남의 불평을 들어주는 것이 젊었을 때는 그냥 피곤한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남의 부정적인 감정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쌓입니다. 그게 혈압을 올리고
잠을 빼앗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최영순 할머니의 응급실행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남의 스트레스가 결국 할머니의 몸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짚어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도 힘들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의도가 아무리 순수해도 결과적으로 당신의 몸이 망가지고 있다면 그건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유형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신호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을 만나기 전날 밤부터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내일 만나야 하는데 라는 생각만으로도 몸이 무거워집니다. 둘째, 만나고 돌아오면 이틀에서 사흘은 무기력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셋째,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 받기가 꺼려집니다. 화면에 이름이 뜨는 순간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당신 곁에 이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지기를 40년 지기를 끊으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주변 시선도 부담이 됩니다. 끊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말 한마디만 바꾸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 한마디를 던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 한마디가 왜 강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은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쏟아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잠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 질문이 반복되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벌어집니다. 해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정말로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관계가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해결 의지가 없는 사람은 당신 앞에서 불평하는 것이 불편해지면서 만남의 빈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끄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거리를 조절하게 된 겁니다. 최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머니는 응급실에서 퇴원한 후 이 한마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아들 욕을 시작하면 순자야,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순자 씨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말을 돌리려 했지만 최영순 할머니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만남의 횟수가 일주일에 2번에서 한 달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최영순 할머니의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웠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그 친구 감정 쓰레기통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내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들어주는 것이 언제나 우정은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는 남의 감정을 무한정 받아줄 체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 한마디가 30년 친구를 끊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몸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하고 있는데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70세 이재복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재복 씨는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고 손수 키운 채소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 친구 하나가 이재복 씨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재복아, 너 텃밭 잘 가꾸더라면 대단하다, 대단해. 여기까지는 칭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바빠서 그런 건 못하겠더라. 이 한마디가 이재복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바빠서 못한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너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나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모임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재복아, 너 손주 사진 봤어? 귀엽더라.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잘생겼지 뭐. 칭찬 같지만 속뜻은 네 손주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복아,
너 건강해 보인다. 역시 할 일 없이 편하게 사니까 좋지. 건강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재복 씨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할 모임이었는데 괜히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은퇴하고 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재복 씨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위축되는지 원인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유형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대놓고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차라리 알아보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하고 거리를 둘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칭찬인 척 깎아내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뭐가 잘못된지 짚어낼 수가 없으니까 혼자 속으로만 사귀게 됩니다. 그게 6개월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복 씨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텃밭에도 안 나가게 됐고 손주가 와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에 자존감이 무너지면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오면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골절이 오고, 골절이 오면 누워 지내게 됩니다. 자존감 하나가 무너졌을 뿐인데 도미노처럼 몸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이후의 자존감은 금이 간 그릇과 같습니다. 은퇴를 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이미 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매번 만날 때마다 그 그릇에 돌을 던지는 겁니다. 칭찬이라는 포장지에 싸서요. 한 번 던지면 괜찮습니다. 2번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번, 50번, 100번이 쌓이면 그 그릇은 결국 깨집니다. 깨진 후에 다시 붙이는 것은 이 나이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유형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신호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찝찝합니다.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속이 불편합니다. 둘째,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괜히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사나?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셋째, 그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괜히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당신 곁에 이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유형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직접 따지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는 나는 칭찬한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되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대신 이 한마디를 써보세요. 고마워. 근데 나는 이게 좋더라. 이 문장이 왜 강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마워는 상대의 말을 일단 받아주는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좋더라는 내 기준을 선언하는 겁니다. 상대가 뭐라고 평가하든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걸 가볍게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보가 텃밭 잘 가꾸더라며 나는 바빠서 못하겠더라. 고마워. 근데 나는 흙 만지는 게 제일 좋더라. 제보가 너 건강해 보인다. 편하게 사니까 좋지. 고마워. 근데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더라.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더 이상 깎아내릴 구석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깎아내리는 사람이 원하는 건 상대가 위축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당하게 나는 이게 좋다라고 하면 상대의 무기가 무력해집니다. 이재복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복 씨는 우물증 치료를 받으면서 상담사로부터 이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동창 모임에서 그 친구가 또 같은 패턴의 말을 했습니다. 재복아, 너 요즘도 텃밭이야. 참 한가해. 이재복 씨가 처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나는 흙냄새 맡으면서 사는 게 제일 좋더라. 자네도 한번 해봐. 그 친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평소와 반응이 달랐으니까요. 그 후로 2번, 3번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그 친구의 칭찬 속 비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석 달 후 이재복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바뀐 건지 내가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이제 모임 다녀오면 기분이 괜찮아요. 텃밭에도 다시 나가고 손주한테 토마토 따주는 재미도 돌아왔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나빠지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 지금 이 유형의 사람이 곁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칭찬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보세요. 안에 돌이 들어있다면 그 돌을 계속 맞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고마워. 근데 나는 이게 좋더라. 이 한마디가 금이 간 그릇 위에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3번째 유형은 우리나라 시니어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찌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입니다. 63세 한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미경 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한 분과 10년 넘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명절에는 전도 같이 부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부탁이 끝이 없었습니다. 미경 씨, 나 병원 가야 하는데 차 좀 태워줄 수 있어? 미경 씨, 우리 손주 학원 끝나는데 내가 못 가거든. 대신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미경 씨, 나 김장하는데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래. 와서 좀 도와줘. 한미경 씨는 다 들어줬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이에 이 정도 부탁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탁이 일주일에 2-3번씩 계속됐다는 겁니다. 한미경 씨는 본인 병원도 미루고 본인 집 살림도 뒷전으로 밀어두고 그 집사님의 일을 대신해 줬습니다.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 가정부야? 왜 맨날 그 집 일을 대신해 줘? 한미경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1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안 도와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미경 씨의 남편이 갑자기 허리를 다쳤습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한미경 씨는 남편 간호에 온 신경을 쏟아야 했습니다. 마침 그날도 그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 씨, 나 내일 병원인데 차 좀 태워줘. 한미경 씨는 처음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우리 남편이 허리를 다쳐서 지금 병원에 못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 집사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미경 씨가 변했네. 사람이 좀 다정했는데 요즘 왜 이래? 이 한마디였습니다. 10년을 도와줬습니다. 수백 번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딱 한 번 거절했더니 돌아온 말이 변했네 였습니다. 한미경 씨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3시간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이 사람에게 뭐였는지를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착취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형의 사람은 절대로 나, 너를 이용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몇 년친데 내가 그때 네 도와줬잖아. 이 정도도 안 해주면 우리 사이가 뭐야?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정을 방패로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정 없는 사람이 되고 매정한 사람이 되고 의리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두려우니까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진짜 정이 있는 사람은 당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정이 있는 사람은 당신이 거절하면 그래, 알겠어. 몸 챙겨 라고 합니다. 진짜 정이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플 때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형의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변했네 라고 하고 당신이 아플 때는 연락이 없습니다. 60대 이후에 이 유형의 사람을 곁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체력이 한정된 나이입니다. 우리 몸에 남아있는 에너지를 배터리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배터리가 100%였습니다. 남을 도와주고도 내 일을 할 에너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터리가 30%밖에 안 충전돼 있습니다. 그 30%를 남의 부탁에 다 쏟아부으면 정작 내 몸을 챙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병원을 미루게 됩니다.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밥을 대충 먹게 됩니다. 그게 1년, 2년 쌓이면 몸이 망가집니다. 남을 위해 배터리를 다 써버린 결과가 결국 내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이 달려와서 도와줄까요? 안 옵니다. 그러면 이 유형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신호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최근 1년간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면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거절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그 사람이 당신에게 고마워 라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해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다음 부탁을 바로 꺼냅니다. 셋째, 당신이 아프거나 힘들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 당신의 정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부탁드려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전포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미경 씨가 변했대 소문만 납니다. 대신 이 한마디만 쓰시면 됩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내 몸이 먼저예요. 이 문장이 왜 강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싫어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반격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 싫어? 우리 사이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먼저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두고 그래도 나 좀 도와줘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이고 뭐고 더 이상 겉에 둘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를 석 번만 써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정이 있는 사람은 그래, 몸 챙겨.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게 라고 합니다. 이용만 하던 사람은 더 이상 부탁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멀어집니다. 당심이 끄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알아서 떠난 겁니다. 한미경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미경 씨는 그날 밤 울고 난 뒤에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부탁이 왔을 때 처음으로 이 말을 썼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오늘은 내 몸이 먼저예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리하면 안 된대요. 그 집사님이 잠깐 침묵하다가 아, 그래? 알겠어. 하고 끊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부탁이 왔습니다. 한미경 씨는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오늘은 내 몸이 먼저예요. 3번째 부탁부터는 전화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 집사님의 연락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미경 씨는 처음에 불안했습니다. 나 때문에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닐까, 교회에서 뒷말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돌아보니 한미경 씨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뤄뒀던 무릎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마다 남편과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미경 씨 주변에는 3명의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수십 명과 어울리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한미경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은 처음부터 3명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내 시간과 체력을 가져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정이라고 착각하면서 10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시간과 체력과 건강을 빼앗기고 있다면 오늘 이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미안해요. 오늘은 내 몸이 먼저예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정을 지키면서도 당신의 몸을 지키는 경계선이 됩니다.
오늘 3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당신 앞에서만 불행한 사람, 만나고 오면 며칠을 앓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라고 물으세요. 두 번째, 칭찬인 척 깎아내리는 사람. 만나고 오면 괜히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고마워. 근데 나는 이게 좋더라 라고 말하세요. 세 번째, 당신의 정을 인질로 잡는 사람. 거절하면 변했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미안해요. 오늘은 내 몸이 먼저예요. 라고 하세요.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바꾸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만 바꿔도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무게만큼 당신의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이 3가지 유형 중 하나는 아닌지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하소연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인 척 비교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누군가의 시간과 체력을 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60대 이후에 관계를 지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딱 한두 명,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운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만나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 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내가 아플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나고 오면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만나고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픈 사람과는 거리를 두시고 따뜻한 사람은 꼭 붙잡으세요. 그 선택 하나가 남은 인생의 질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한 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